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터틀에 관심이 가셔서 검색을 해보셨다면 이게 무슨 뭐 라인업도 엄청 많고 라인업별로 막 세이코답게 품번들도 엄청 많아서 처음에 솔직히 선뜻 입문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라인업들에 대한 큰 줄기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 각 라인업별로 제가 추천도 해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선택한 이 SRP777 혹은 SRP293 이 모델에 대한 리뷰도 하면서 왜 이 시계가 제 기준 50만 원대 이하 다이버 워치 중에 1등인지 말씀까지 한번 드려볼 텐데, 안녕하십니까,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이 세이코의 아주 아이코닉한 다이버 중 하나인 터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 세이코의 터틀이라는 시계는 처음 보셨다면 되게 못생겨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저번에 시계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액세서리 중 하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뭐 손목에 1억짜리 시계가 설령 올라가 있다고 한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더 정확한 시간 나타내주고요. 길 가다가 뭐 버스에 지하철에 어디 건물에 그런 시계들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시계들이 막 없어서 못 사고 뭐 1억짜리 시계에 막 웨이팅이 걸리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시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터틀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못생겨 보일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계라는 것에 지금은 관심이 없다 하실지라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이제 뭔가 이 시계라는 것을 내 관심사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나면 결국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런 모델 중 하나임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 시계가 한번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시계가 가진 어떤 히스토리 혹은 가격 대비 스펙, 가격 대비 빌드 퀄리티 등등 어디 하나 딱히 빠지는 게 없어요. 어디 하나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시계인데, 이 시계의 가격은요 50만 원대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 시계를 정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삼정시계에서 큰 할인도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정말 저렴하게 구하시는 분들은 30만 원대에도 시즌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 사실 이런 시계 추천은 제가 크게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별도의 의미 부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벌써 10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들도 리뷰를 했었고, 같은 다이버 워치 중에 하나인 태그호의 아쿠아레이서 400만 원, 500만 원대의 시계들도 리뷰를 했었는데 400만 원, 500만 원 아쿠아레이서는 얘보다 10배 더 성능이 좋냐? 아닙니다. 솔직히 1.5배, 뭐 2배 뭐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마저도 수치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이브 워치라고 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갈 거고, 이번에 뭐 딥다이빙을 좀 내가 갈 건데, 당신이 리뷰한 500만 원짜리 아쿠아레이서는 차도 되고 이 40만 원짜리 세이코의 터틀은 좀 부적합한가요? 라고 누군가가 여쭤보신다면 아닙니다. 둘 다 됩니다. 이 시계를 갖다가 어디 벽에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뭐 500만 원짜리 시계는 견디고 40만 원짜리 시계는 깨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 산산조각 날 정도의 충격이면 두 시계 다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될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정도의 충격이면 두 시계 다 스크래치 정도 나고 끝날 겁니다. 그럼 뭐 500만 원짜리 시계가 40만 원짜리보다 이쁘냐? 그것도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시계는 뭐냐? 제가 이 가격 얘기를 하면서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계, 세이코의 터틀이라는 시계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 시계의 퀄리티를 미뤄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주 큰 오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떤 시계의 헤리티지, 뿌리, 근본, 역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시계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도 오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이코 터틀에 대한 뭐 스펙 뭐 이런 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세이코의 터틀이라고 하면 세이코가 공식 문건 같은 걸로 무슨 우리 세이코 터틀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터틀이라는 것도 우리 소비자, 팬들이 그냥 부르는 애칭에 불과해요. 심지어 세이코에서는 그냥 레퍼런스 넘버 이런 걸로 시계를 매번 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뭐 시계 애호가들이나 혹은 세이코를 구매하시는 세이코의 소비자들도 이 의견 중에 좀 손이 많이 들어지는 쪽이 있다 뿐이지 뭔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저 같은 경우는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터틀에. 그리고 그 줄기에서 파생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다이버의 시작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6217
레퍼런스 넘버로 나왔던 유기 마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1965년에 세이코가 거의 처음으로 다이버 워치를 만든 그 시계일 거예요. 유기마스. 최근에 복각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 큰 줄기 중 하나는 그 유기마스의 후속 다이버로 나온 레퍼런스 넘버 6105에 이제는 캡틴 윌라드로 불리는 그런 시계가 있는데 6105 시계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출시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뭐 그 당시에 유행이 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단순히 그냥 세이코 터틀의 성능이 당시 미군들에게 납품되던 시계보다 좋아서 군인들이 많이 찾아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6105가 왜 캡틴 윌라드가 됐냐면 1968년에 이 시계가 6105 시계가 출시하고 1979년에 개봉한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캡틴 벤저민 윌라드를 연기한 마틴 신이라는 배우가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차던 이 시계를 그대로 고증하기 위해서 이 6105 모델을 차고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팬들한테 벤자민을 뺀 캡틴 윌라드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시계가 이제 한쪽에 그 양대 산맥의 반대편에는 6306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68년에 6105가 출시되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이쿠오 토쿠나가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6306이라는 시계가 또 있거든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 6105를 뭐 레퍼런스에서 만들었다, 뭐 6105의 후속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걸 굳이 양대 산맥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 6306이 6105를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케이스도 다르고요, 인덱스도 다르고, 핸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시계 자체의 밸런스가 그냥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6306을 한쪽으로 보고 이제 이 뒤에서는 이 6306을 터틀, 6105를 캡틴 윌라드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SRP93 모델은 6306의 복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과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다양한 시계들이 나오게 되냐, 그 배경을 보시면 지금 68년에 출시한 6105와 76년에 출시했던 6306이 특정 이유로 인해서 각각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단종돼 버려요.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에 우리 왜 빈티지 시계 수요들이 막 엄청 높아지고 나니까 7, 8년 전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세이코 막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나 뭐 레전드 뭐 빈티지 다이버 6306, 6309가 SRP 7 시리즈로 다시 태어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광고가 하면서 앞에 뭐 예약 구매도 못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 둘 그 뒤에 캡틴 윌라드도 SPB 151 뭐 이런 모델들로 다시 나오고 막 이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6306과 6105에 대한 1대1 복각 버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시계가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런 빈티지 다이버들을 복각하면서 또 현대 시장 수요에 맞게 사이즈를 줄인 모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는 뭐 미니 터틀, SBDY085 뭐 이런 모델명을 가진, 이런 품번을 가진 모델들이 있는데 이 미니 터틀은 지금 딱 사진 보시면 바로 보이실 게 뭔가 터틀 같기는 해. 터틀 같기는 한데 용도의 위치, 크라운의 위치도 다르고 인덱스도 다르고 좀 뭐지 싶은 시계가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슬림 터틀이라고 있어요. SPB 317 뭐 이런 등등의 품번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 시계는 또 용도 크라운이 본래 터틀의 위치로 돌아왔죠. 그리고 인덱스라든지 핸즈 같은 거 보시면 캡틴 윌라드 6105랑 좀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캡틴 윌라드의 복각 시계냐? 그건 아니죠. 사이즈도 다르거니와 지금 보시면 날짜창도 없어졌고요. 케이스의 생김새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시계들이 막 나오고 이외에도 세이코답게 일반 클래식 터틀에 뭐 지오메트리나 이런 건 똑같은데 다이얼이 뭐 와플 다이얼로 나온다든지 각종 소재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거친 뭐 킹 터틀, 그 외에도 터틀 내에서 스트랩이라든지 컬러 이런 걸로 바리에이션을 줘갖고 조합할 수 있는 게 제가 본 것만 30개가 넘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터틀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타임라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된다거나 혹은 이것보다 더 잘 아셔야 할 만큼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지금 터틀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시작을 좀 도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메인으로 차실 와치를 지금 찾고 계시고 무브먼트의 성능도 좀 믿을만 해야 되겠고 뭐 월남전 참전했다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런 역사도 있는 뭐 이런 헤리티지 이런 것까지 시계로 다 얻어오고 싶다 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캡틴 윌라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베트남전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클래식 터틀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6306의 복각 버전만 좀 합리적인 가격에 기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SRP293 이런 모델들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뭐 히스토리, 복각, 뭐 클래식 막 이런 건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터틀이라는 시계 세이코의 터틀이라는 모델을 딱 봤는데 이뻐 보여. 근데 내가 내 손목에 올려보니까 난 너무 커.
그래서 미니 터틀, 슬림 터틀이라는 게 있다길래 내 손목에 올려봤는데 딱 이뻐요. 그리고 나는 내 손목에 이쁘면 그걸로 됐어. 이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니 터틀이나 슬림 터틀 쪽으로 가셔도 전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킹 터틀이나 이런 것들은 터틀을 시작하기에 커스텀이 들어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이 터틀 SRP93의 스펙과 디자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직경은 45mm, 굉장히 큰 시계가 되겠고요. 러그 투 러그는 무려 47.4mm입니다.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뒤에서 더 드리고, 200m 방수 당연히 지원하고요. 보시다시피 날짜창과 요일창 가지고 있고, SR36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41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아시다시피 세이코는요, 시계가 탄생하기까지의 거의 모든 공정을 세이코 내부의 기술력과 인프라만으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워치메이커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의 퀄리티 이런 거는 정말 괜찮고, 무엇보다도 세이코가 이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모델들, 뭔가 특정 레거시를 갖고 있는 모델들, 이 터틀처럼요, 그런 모델들에 한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으로 좀 이렇게 등급이 나뉜다라고 해서 빌드 퀄리티에서 큰 차이를 두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무브먼트, 뭐 소재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이 시계보다 캡틴 윌라드가 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제가 근데 SPB 151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랑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진짜 뭐 3배, 4배,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SRP93 유저분들에게는 뭐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고, 일단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이 피니시 되어 있는 게, 베젤은 당연히 알루미늄 베젤이고요. 이쪽 상단 쪽 보시면 뭔가 좀 거친 표면에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측면에는 하이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판을 또 보셔도 여타 좀 고급 시계들과 비슷하게 나머지는 하이 폴리시가 그대로 쭉 이어져 오는데, 백판 위로 올라오고 이 가나가와 문양인가? 이 문양 주변으로는 또 브러쉬드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프린팅이라든지 이 피니쉬의 처리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들이랑 전체적인 케이스 품질을 비교하자 그러면 약간 좀 급이 떨어진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한 100만 원 넘어가는 시계들, 200만 원 넘어가는 시계들이랑은 견주어 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케이스 품질은 가격 대비 놀라울 정도로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베젤은 알루미늄 베젤이 쓰였고, 글라스는 하드렉스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글라스에 대한 설명 제가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 글라스가 있고, 하드렉스 글라스가 있고, 맨 위에 사파이어 글라스가 있습니다. 사파이어 글라스가 이제 좀 비싼 시계들에 많이 쓰이는 뭐 그런 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다이아몬드 있죠. 경도가 되게 높아서 웬만한 쇠나 철로는 스크래치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부분에 망치로 살짝만 톡 충격을 가하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사파이어 글라스가 무슨 가벼운 충격에 산산조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사파이어 글라스가 이 세 글라스 중에는 경도가 가장 높아서 기스라든지 스크래치 이런 거에는 제일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도 이런 거에는 좀 취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미네랄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래치에는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드렉스 글라스는 딱 그 중간입니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취하고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스크래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크게 없으면서 적당한 강도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글라스가 탑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안에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이버 워치에 뭐 그레인 작업이 되어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연하게 그레인 작업이 되어 있는 블랙 매트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 구매하시고 다들 이렇게 좀 진짜 작품 감상하듯이 이렇게 쫙 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시계를 그냥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감이나 뭐 그 위에 프린팅 이런 것도 완벽하지만, 가격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가격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뭐 가격 대비 좋다가 아니라 좋은 시계입니다. 잘 만들어진 시계고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잘 잡은 그런 시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쪽 위에 인덱스에 이런 프린팅, 세이코라는 이런 로고, 그 위 아래 정보들 프린팅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인덱스에 이런 루미브라이트 도료, 그 세이코가 야광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계도 굉장히 밝아요.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굉장히 밝고요. 핸즈의 퀄리티 자체도 이런 끝부분 나와 있는 거 6306이 거의 그대로 복각되었다고 보셔도 되는데, 퀄리티는 놀라울 정도로 좋다.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가격 대비 스펙이 어떻다, 가격 대비 빌드 퀄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터틀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다이버 워치 중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다이버 워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이버 워치를 좋아하지 않는
이분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다이브워치라는 게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크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서브마리너나 혹은 블랑팡의 어떤 50 fathoms 이런 시계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이브워치라고 하면 자고로 이렇게 생겨야지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식에 딱 박아놨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여기서 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제조사가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바꿔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내놓는다고 한들 헤리티지라든지 역사가 약해지거나 없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소비자로서 구매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시계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다이브워치가 뭔가 좀 특색 있는, 매력 있는 시계를 찾기가 어려운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터틀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헤리티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 보면 터틀이네 하실 만큼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시계인데, 이 시계가 터틀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요, 단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이코에서 이 시계를 터틀이라는 모델로 출시한 게 아니라, 이 아래 케이스 보시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지금 아래쪽으로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언덕처럼. 그 모습이 거북이 등껍질과 닮았다 라고 해서 터틀이고, 무엇보다 다이브워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색 있는 것들 때문에 제가 세이코의 터틀을 좋아하고, 단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 리저브와 날짜창, 요일창이 둘 다 있다는 점입니다. 자, 파워 리저브가 41시간이면 내가 하루 종일 시계를 차고 태엽을 풀로 감아놓고 풀지 않는 이상 다음날 건너뛰고 그 다음날 차면은 지금 풀어진다. 시계를 다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창도 있죠. 요일창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매일 차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워치 와인더는 무조건 하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귀찮은 일들이 이 시계로 하여금 벌어지실 것 같고, 그리고는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착용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구매했는데, 이 스트랩 자체도 순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착용감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대 이하 다이브워치에서 세이코 터틀처럼 헤리티지가 있고 빌드 퀄리티가 괜찮고 뭐 이런 시계들을 뭐 몇 개만 추천해줘라고 하면 말문이 턱 막힐 것 같은데, 50만 원 정도 하는 시계 중에서 세이코 터틀보다 편한 시계를 얘기해줘라고 하면 내일까지 진짜 한 15개, 20개 이상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 저는 무겁고 커서 불편하기보다는 이 러버 스트랩의 어떤 이런 조작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에는 솔직히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QC라고 하면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빌드 퀄리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빌드 퀄리티는 진짜 시계를 얼마나 견고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냐를 얘기하고, QC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퀄리티 컨트롤, 어떤 디테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QC가 약간 세이코 터틀의 오명을 하나 말씀드리면 뽑기 운. 세이코도 하루 이틀 시계를 만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베젤의 어떤 프린팅, 간격, 혹은 인덱스의 프린팅, 인덱스에 도포되어 있는 어떤 도료, 이런 것들을 각계각층에서 각각 따로따로 보면 완벽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제 이런 파츠들이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데, 저도 지금 시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베젤의 12시 부분과 인덱스의 12시 부분이 일자로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QC는 조금 아쉽다. 세이코가 다 틀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뽑기 운이 좋으신 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운에 맡겨야 되는 조금 소비자로서 반가울 만한 일은 아닌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오차가 큰 편입니다. 이것도 뽑기 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 시계를 그저께 차고 안 차고 지금 워치 와인더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5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58분입니다. 뭐 1초까지 정확하게 맞춰놓지 않았다라고 가정해도 지금 1오차가 최소 10초 이상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1호차도 괜찮은 시계들이 많다고 하니까, 뭐 터틀은 1호차가 뭐 많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틀린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주의할 점으로 제가 빼서 넣어놨고요. 이 세이코 터틀이라는 시계를 보시고 구매가 꺼려지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사이즈, 이 엄청난 사이즈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나 44mm, 45mm 시계 차봤는데 너무 크더라, 그러고 세이코를 딱 보니까 케이스 사이즈가 45mm, 러그 투 러그가 47mm네. 그럼 바로 걸러야지. 이러면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이 문페이지랑 비슷하게 생긴 시계가 있었는데 걔가 44mm였어요. 근데 걔를 딱 차고 있으면 걔는 44mm가 다 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4mm가 그냥 평평한 게 제 손목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다른 시계들은. 근데 이 시계는 케이스 사이즈가 45mm여도요. 지금 터틀의 이 케이스 모양이 전체적으로 유선형을 그리고 있죠. 안쪽에 있는 다이얼도 45mm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다이얼은 굉장히 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차보시면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계는 맞는데 45mm, 47mm의 러그 트러글을 가지고 있는 시계만큼 커 보이진 않는다 말씀을 드려야 정확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러그 투 러그는 47일 수 있다만 지금 보시면 이 스트랩이 이 베젤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스트랩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찼을 때는 그렇게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용으로 그냥 제가 찬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손목 두께는 18.1, 18.2, 뭐 3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찼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만 원대 시계에서 이 정도의 헤리티지, 이 정도의 가격, 이 정도의 빌드 퀄리티,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가지고 나오는 모델들이 정말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세이코의 터틀은 거의 뭐 고장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갈 그런 시계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다이버 워치를 기취하게 되어서 또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팔방미인 같은 시계이다 보니까 진짜 메인 워치로 차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나 다이버 워치 하나 기초하고 싶은데, 뭐 다이버 워치를 매일 안 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하나 정도 라인업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싶어도 매일 차시는 시계는 뭐 좀 깔끔한 시계나 드레스 워치나 툴 워치 뭐 이런 거 많이 차시는 필드 워치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이버 워치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면 터틀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너무 부담 없이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세이코 터틀에 관해서 역사부터 어떤 이 SRP93 모델 좀 다양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